취업 면접의 필수 도서 최신 이슈 앤 상식 3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핫 이슈 시사 상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이슈 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정권별 대북 정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그대로 노무현 정부에 계승됐습니다. 평화 번영 정책이라고 하죠.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유화적으로 가는 분위기였죠. 자,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불이 되도록 지원해 주겠다. 여기에 비핵 문제가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는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교류 관계로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관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나왔던 정책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사실상 가능한 문제였죠. 그 이외에도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또 핵실험에 더해서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북 강경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대북 제재를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강경책으로 가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한반도의 정세를 좀 보도록 합시다. 북한과 우리가 대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북한의 우방 국가인 중국,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인 러시아, 그리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 자, 이 관계에 있어서 혈맹 관계라고 했던 중국하고의 관계가 최근 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펴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북한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북한의 전통적인 정책 중에 통미 봉남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과 교섭을 하고 남한을 봉쇄한다는 거죠. 6.25의 종전 휴전 협정엔 우리가 당사국이 아니라 중국, 북한, 미국이 당사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외교상도 어쩔 수 없이 중국, 미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끌어들여서 어떤 의도로 끌고 가야 되는데 최근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의도대로 쉽게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국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심지어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칼럼에서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변 국가들의 영향관계를 우리가 다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죠. 근데 저 아쉬운 건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버린 게 문제가 됩니다.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입장들도 있지만 막상 당사자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연쇄 도산 우려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전적으로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문제냐? 그 문제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문제니까요. 자, 그 내용에 이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외교 성과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2일이었죠. UN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됐으니까요. 물론 뭐 조금 부분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이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의해서 북한의 반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경제적으로 고립된다면 북한도 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찬성했다는 게 중요하죠. 러시아가 하루에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긴 했지만 큰 무리가 없이 통과될 거로 보이니까요. 외교적인 이런 문제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서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도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게 걱정되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탑 이슈입니다. 논란 많은 4대 노동개혁 얘기가 나와 있죠.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정부의 입장과 그리고 노동계의 입장이 참 다릅니다.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노동계에선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선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것도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규직, 이런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독자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할 일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노동자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네요. 쟁점 첫 번째입니다. 근로자 파견법 얘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 파견법을 이해하려면 지금 현재 노동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에서 정규직을 고용을 하게 되면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쉽게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이 기업에 대기업에서 일을 하되 파견 기업,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 바로 파견직이죠. 이 파견직을 이용하는 소속이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필요 없을 때 너 나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파견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굳이 이 사람들을 고용 승계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럼 파견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 다른 데 또 파견하는 것뿐이죠. 자, 이런 구조하에서 현재 근로자 파견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파견직을 확대시키는 게 가능하죠. 이전까지는 파견직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컸지만 이제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또는 뿌리 산업 종사자까지 파견직이 확대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어찌됐든 일자리가 느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도 자,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해고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비해서 문제는 뭐냐면 저성과자의 기준이 뭐냐.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직이에요. 차를 1년에 10대 판 사람이 있고 차를 1년에 100대 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일을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명확하게 구분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인사관리를 담당해요.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교육 분야를 담당을 한다고 합시다.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라는 노동계의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취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용의 입법 배경에도 중소기업,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취지는 좋은데 이 규칙들이
자칫 잘못 대기업에서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양산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의 질이 더 나빠지고 노동자들에겐 더 힘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양대 지침을 내놓긴 했지만 지침 말 그대로 지침일 뿐이거든요. 이게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잘 지켜질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4대 법안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중엔 파견근로자법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측면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반발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 파견근로자법,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더 문제가 지금 현재 선거구 개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테러 방지법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노동개혁과 같이 섞여버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관심에서 벗어나 버린 듯하게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동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탑 이슈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소두증 얘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집트 모기가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넘겨요. 이건 지카 바이러스 얘기예요. 여성이 임신을 하고 있을 때 그 애가 소두증에 걸리는 게 문제가 되죠. 머리가 작으면 좋은 거 아니냐. 문제는 뭐냐면 기형적으로 작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출산을 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지 않냐? 예, 별 문제 없어요. 지카 바이러스는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애들이에요. 애들 기형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럼 모기만 막으면 되지 않냐.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서 인간으로 성관계에 의해서도 전파가 된다는 게 얼마 전에 확인이 됐던 게 문제가 되죠. 자,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소두증 이외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유엔 국가가 남미 국가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문제는 여기 방문했다가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전파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죠.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발견되지 말라고 보장할 수도 없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지도 잠깐만 좀 봅시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 분명히 중남미 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적도 인근 국가로 다 확대되고 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유럽, 그리고 동남아, 북미 지역까지. 그럼 그 다음 어딜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모기만 막으면 된다 해서 인간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여기까지 확산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2의 에볼라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보건기구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우려가 되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국제적인 주요 행사들이 중단될 위험들도 있습니다. 그냥 일단 남미 쪽 가지 마세요. 당분간은 가지 마시고 남미 쪽에 갔다 올 일이 있다고 하면 임신이나 출산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얘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 자, 세 번째 탑 이슈,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보도록 할게요. 자, 누리과정이 뭔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누리과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3세에서 5세에 해당되는 유아들의 경우엔
유치원을 갈 수도 있고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거기가 거기 아니냐. 그런데 법적으로 기관이 좀 달라요. 여기는 교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산하에서 관할을 하게 돼 있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래는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보육과정이라고 봤었는데 이게 통합돼 버리면서 교육과정이 돼 버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관할인데 예산은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소속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근데 예산 반영의 경우에는 둘 다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게 돼버리면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산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뭔지 조금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재정교부금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자, 각 교육청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법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놓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법체계는 총 5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개정하는 헌법이 최상위 개념이죠. 그리고 대의제기관인 국회가 재개정하는 법률이 그 다음입니다. 각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명령, 명령이라는 게 국가기관, 대통령령이라든지 총리령이라든지 각 부령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자체장이 재개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죠.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개념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좀 보자면 법률에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도교육청은 입장이 좀 달라요.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다면 이 시행령에 의무적으로 돈을 쓰도록 편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교육기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걸 부담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해석도 정부 입장 다르고 교육청 입장이 다른 게 문제가 되죠. 그럼 빨리 알아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않냐. 문제는 알아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다는 거죠. 자, 페이지 이어서 22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다 있지는 않아요. 예비비로 전액,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예산의 비상금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산은 양출 재입의 원칙에 의해서 어디 쓸지를 정하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비비는 예외적으로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보면 되죠. 비상금 쪽으로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 이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교육청의 경우에는 우리도 감당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를 마저 보시면 전액 지급된 지역도 있고 일부, 그리고 아예 예비비 지원이 안 된 지역들까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애들을 유치원에 못 보내네요. 보육대란의 피해자는 학부모들이에요. 교육청이나 또는 정부의 경우 당장 뭐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하지만 각 가정의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불똥이 유치원까지 튀게 됐습니다.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야 되고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야 되는 부모들이
이 감당을 할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교육청은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내용들 정도 보도록 하시고 정치 외교 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법을 묶어서 단순한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 법이 간단하지는 않아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법안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사실 법안을 제대로 보려면 좀 복잡하죠. 법안의 내용도 굉장히 길고 원샷법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원샷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술 마실 때 원샷하는 그 원샷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법을 한꺼번에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냥 원샷법이라고 한 겁니다. 단일법이 아니라 7개 법안을 합해서 원샷법이라고 했죠. 핵심 내용은 뭐냐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지금 기업이 사정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업 내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별로 경쟁력이 있는 쪽이 있고 아닌 쪽이 있죠. 경쟁력이 없는 쪽은 구조조정해버리면 되고, 그리고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게 기업별로 합할 건 합하고 분리할 건 분리하고 해버리자는 걸 포괄적으로 원샷법이라고 하죠. 이게 독일까 약일까? 그건 사실은 결과론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을 도와준다고 해서 기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게 지금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전망도 그리 좋을 일은 없죠. 이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당장 나아질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니까 제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싶습니다. 자, 사드 배치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사드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적성 국가에서 대륙간 탄도탄 늘 발사한다고 하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격 미사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일단 저고도일 때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SM 미사일이 있죠. 고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걸로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사드라고 보시면 되죠. 사드는 당연히 먼 거리까지 관측 가능한 레이더가 필요하겠죠. 그 레이더 문제가 뭐냐면 밑에 그림에도 보시면 우리나라의 사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북한과 우리 또는 미국의 문제에서 중국까지 결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다. 미국도 필요하다. 그런데 사드 배치하면 중국이 싫어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배치돼 버리면 미국이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을 바로 견제할 수 있게 돼버리니까요.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우리 정부가 얘기했는데 어라? 북미 간 합의를 하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드 배치 필요 없다. 그래서 중국이 압박을 가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선 필요하다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외교상 문제로 끝나버리는 게 문제죠.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있네요. 전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던 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밀어붙이려고 하면 중국이 경제 제재나 이런 걸로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그러네요. 자, 이어서 개성공단 얘기입니다.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마자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관계자를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산을 몰수해버렸죠. 문제는 뭐냐면 개성공단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게
이 개성공단에서 나온 자금들이 북한의 핵 개발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도 우리 기업들인데 이 기업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상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입주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죠. 입주 기업들은 그냥 쫓겨나 버렸거든요. 거기 있는 거 다 입주 기업들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경협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전액 보상하기는 좀 어려울 건데 만족스러운 그런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정치권 문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위안부 합의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년 12월 28일이었죠. 한일 간 합의를 도출하기는 했지만 우리 국민들도 위안부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됐으면 이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이행은 더 이상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헛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죠. 고노다마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결국 손해본 거 아니냐,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남아버렸습니다. 물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를 합니다. 국가의 이익에는 국민들의 자존심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치권 얘기는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뭐 면접이나 이런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 술자리에서 할 자리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관심 내지는 또는 제도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할게요. 제도에 대한 문제는 아니어서 크게 언급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정치인에서 연예인이 됐던 강용석 전 의원 얘기 좀 볼게요. 새누리당에 복당하려고 했는데 불허했다고 하네요. 많이 이슈가 된 사람이기는 한데 당규 7조를 근거로 해서 불허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그리 유리할 것 같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같은 참 재미있는 사람들, 샌더스나 트럼프 같은 재미있는 사람들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용석 씨가 우리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고 성완종 리스트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기소됐던 이완구 전 총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하네요. 당연히 불복하고 항소한다고 합니다. 항소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된 얘기냐.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면 선거법이냐.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입니다. 선거소송이 아니에요.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유무효를 따지는 게 선거소송이에요. 반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되죠. 선거소송이었으면 이게 3심까지 갈 리는 없거든요. 선거소송은 기본적으로 단심제 아니면 2심제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한 번에 끝나버리죠.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단심제예요. 대법원에서 한 번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3심제가 되죠. 1심, 2심, 3심으로 가게 됩니다. 1심에 불복하고 2심으로 넘어가는 게 항소예요. 2심 불복하고 3심 넘어가는 게 상고라고 합니다. 이번에 상소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1심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심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겠죠. 뭐 3심까지 가면 또 한참 걸리겠네요. 그래도 논란 많다고 해서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성완종 리스트에 나왔던 8명.
이 중에 제대로 재판받은 사람도 얼마 없다는 게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로 정리해 봤습니다.